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유튜브 7년 차거든요. 구독자 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사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3일 동안 쉬고 왔거든요. 사실 다양한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오늘은 투자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퇴사 앞두신 분들 혹은 앞으로 퇴사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느낀 점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댓글이 400개가 넘게 달린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동안 조용히 계셨던 분들, 음지에만 계셨던 분들도 같이 나와서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책을 좀 읽었거든요. 주식을 할까, ETF를 할까. 왜냐하면 ETF에 대한 본질적인 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요 인사이트를 가지고 ETF하고 연결시켜서 투자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투운용, 에이스운용의 사장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자, 제가 인사이트를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많이들 해보시는 생각인데요. 10년 전에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를 샀다라고 한다면 25,000%, 그다음에 46만 %입니다. 대박이 날 수 있을까? 당연히 대박이 날 수 있겠지만 나도 대박이 날 수 있을까는 사실 좀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한 건데요. 수익 중이라도 어렵고요. 손실 중이라도 어렵다는 건데 수익 중이면 더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사실 그 선택이잖아요. 여러 가지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는 건 선택인데 매도할 때가 의무가 되고 결국 빚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하지 않는 매도 타이밍에 손실을 보고 매도해야 되는 것이 또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경기 침체나 아니면 어떤 불황 때문에 그때가 이제 대폭락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살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분석하고 또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또 사는데 대부분 이제 실패하는 이유는 혹은 언젠가는 실패하는 이유는요. 자,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자, 팔란티어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는데요. 이때 120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5년 4월에 70불, 80불까지 떨어졌어요. 수익률로 치면 한 30% 이상 마이너스인데요. 이게 결국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칙 없는 투자는요,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간에 이제 하락할 때가 무서운 건데 결국 투자는 여러 가지 선택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감정과 심리의 영역이 추가되는 건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대부분은 이 감정과 심리의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거는 좋은데 꼭 이 뜨거운지 먹어봐야 그때 뜨겁구나. 그때 공부하고 이제 그때 걱정하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언제 팔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구조적으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표준 편차처럼 이 종목에 대해서 변동폭을 예측해 놓고 이 정도 떨어지면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뒤에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표준 편차의 레벨인 건데 증권사에서 대부분 위험 관리를 할 때 변동폭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어쨌든 이 하락할 때 논리적인 판단은 둘째치고 감정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매도 버튼 누르고 또 올라가면 그때서야 후회하고 따라가서 사고 또 팔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안 나온다라는 거죠. 주식은 진짜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거 책에 나와 있는데요. 애플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당연히 개별 주식에 대한 수익률은 지수형보다 나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자, 중간에 보세요. 매수 조건은 제가 2.98입니다. 2.98은 2표준 편차예요.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이게 1표준 편차고요. 요 좀 더 넓은 범위가 2표준 편차입니다. 1표준 편차는 68%의 확률로 대부분 여기 안에서 애플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1.62% 오르고 1.62% 빠진다라는 대부분의 영역이고요. 2표준 편차는 이게 95%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5% 제외하고는 다 요 2표준 편차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올라도 2.98이고요. 진짜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2.98이라는 거거든요. 요 안에서 움직이니까 2.98보다 더 떨어졌을 때 사면은 총 56번의 5년 동안의 기회가 왔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빠진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56번. 자, 얼마나 많았느냐를 지수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입니다. 마찬가지로 5년의 기간이고요. 똑같이 조건을 2.98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2표준 편차보다 더 큰 범위이긴 한데 5년 동안 12번밖에 안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르는 건 알겠고요. 조금 덜 오르는 것도 알겠는데 중간에서 많이 빠질 때 우리가 심리적인 영역에서 흔들린다라는 거죠. 애플은 총 56번의 급락이 있었고요. 같은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2.98, 한 3%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진 거니까 요거를 못 버텨서 우리가 장기 투자에 실패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느 그 투자의 신이라도 다 먹지는 못해요. 뭐 돈 넣어놓고 잊어버려야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ETF를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기업이나 아니면 종목을 고르는 인사이트는 사실 일반인들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일반인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더 좋은 종목이나 더 좋은 산업군에 대해서 인사이트는 훨씬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다만 성과는 이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들이 더 좋은 이유는 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변동폭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본업을 등한시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거나 자산의 대부분이 우상향을 했을 경우에 이 반대되는 자산을 담아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두 가지 ETF거든요. 제가 사전으로 티저 설명 드렸을 때처럼, 티저 이게 맞나? 모르겠다. S&P 500과 골드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면은 골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듯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면서도 시장이 좋을 때는 적게 오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많이 오르는 역할을 하면서 꾸준히 연평균으로 한 25%에 3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하방에 방어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ETF가 앞으로 26년에 대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히만 넘어가면은 스파이 온리보다 스파이와 골드를 섞는 것이 평가 금액은 비슷하고 월스트 이어에서도 훨씬 낮은 하락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도 훨씬 적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MDD라고 하는 것은 고점에 대해서 하락폭인데요. 19%고요. 23%입니다. 섞는 것이 장기 투자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도 비교해드렸습니다. 하방을 방어할 때 보통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이 20년 동안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라는 포인트도 지난번 영상에 한번 보시고요. 결국엔 이거거든요. QQQ 같은 거 혹은 SPY 같은 거 뭐 지수가 안전하다라고 느끼지만 결국에는 지수도 하락폭이 커요. 이렇게 잘못 만나면은 반토막 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훨씬 더 죄송합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질문은 자, SPY 그다음에 골드 담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 지수형만 담는 것은 현재 AI 그리고 특정 섹터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현실적인 내용을 감안해서 보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족해.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는 SPMO를 같이 담는 ETF를 동시에 출시를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모멘텀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모멘텀도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모멘텀이 우리가 많이 듣던 이 추진력이거든요. 개인들이 더 훨씬 골드 섞은 첫 번째 ETF보다 더 많이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종목을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총 1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S&P 모멘텀 SPMO라는 이 미국 직투 ETF를 키움에서 같이 한국판으로 상장한 건데요. 자, 브로드컴이 10%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다음이 메타입니다. JP 모건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마트나 팔란티어, 넷플릭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스파이나 QQQ에서 상위에 있던 종목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직투가 SPMO고요. 기초자산이 되는 이제 키움의 S&P 500 모멘텀과 같은 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PER 지수거든요. 자, PER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를 논하는 대표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뭐 고저라고 해서 이게 지금 29배거든요. SPMO가. 근데 보면은 팔란티어처럼 400배를 줄 수도 있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처럼 뭐 20배를 줄 수도 있느냐 한 건데 고평가 되긴 했지만 시장에서 또 얼마나 이 종목이나 이 ETF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로 또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29배다라는 것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메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 봐도 비디오겠지만 실제 좋은 종목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요 스파이와 QQQ 그리고 SPMO의 수익률 차이만 봐도 어떤 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지금 상승장에서는 SPMO가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 거창하게 아니다. 거창하게가 아니라 뭐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뭐 지수에 대한 이런 설명보다도 이렇게 보면 끝날 거예요. 자, 스파이, QQQ 그리고 SPMO를 살펴보면은요. 자, PER 지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더 균형 잡힌 역할을 하는 것이 SPY고요. 나스닥은 32배입니다. 요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 SPMO, 키움 미국 S&P 모멘텀이고요. 기술주의 비중이 34%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20%대였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 34%가 됐고요. 53%니까 되게 영향력이 커요. 자, 웃긴 거는 SPMO는 24%입니다. 그러면서 성과가 더 좋았죠. 상위 종목은 MB가 7%고요. MB가 9%입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이 10%다라는 거고, 인사이트를 보면은 결국 균형 잡힌 SPY, 그다음에 상승 초입에서 기술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성과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QQQ의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자, SPMO는 이런 지수들을 올타임으로 이겨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QQQ가 가장 이제 비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멘텀이라고 해서 성과가 좋다라고 해서 이 기술주의 몰빵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100개인데요. 기술주 비중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이 골라 담는 어떤 이 정량적인 허들을 통과하는 것이 이 모멘텀 종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은 뺍니다. 12개월 동안에 가장 상승 탄력성이 좋은 종목들을 가져가긴 하는데, 올라가다가 요 한 달은 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변동성이 너무 큰 최근 한 달의 움직임은 빼기 때문에 그동안의 11개월 가장 좋은 종목들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10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당연히 브로드컴을 압도하지만 최근에 1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은 브로드컴이 압도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렇게 지수, 모멘텀 지수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너무 어렵지는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12개월 동안 뭐 한 달은 빼겠다라고 해도 제일 좋은 종목들을 100개로 담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ETF를 보면은 모멘텀이냐 아니면은 이제 골드를 담는 ETF냐, 자꾸 골드를 담는 ETF냐 두 개 선택인데, 자,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딨냐, 개인적으로 이 4대 1로 사려고 했는데 못 사줬어요. 이거는 안 빠져서 못 샀는데, 저는 그 금액이 크다 혹은 S&P에 투자하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좀 하방을 방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골드가 나을 것 같고요. 적립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멘텀 지수가 QQQ보다도 더 앞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요 다른 이제 핵심적인 어떤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컨셉까지는 아니고요. 그 어느 지수형이긴 한데 섹터보다는 좀 안정적, 그리고 일반적인 지수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중간 어딘가에 있으면서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멘텀은 기존에 있는 ETF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 골드 같은 컨셉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런 ETF의 컨셉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사표를 던지고 나서 처음 하는 ETF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인사이트를 같이 정리해드리면서 내가 어떤 것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남들하고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